안녕하십니까. 2014년 11월 29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2015년도 그 자격검정 시험 그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그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연구반에 대한 강의 일정들을 좀 변동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안내를 해드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거리 계정기의 언더리치하고 오버리치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도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원래 한 80일 정도 남았었는데 11월 29일 28일 날 발표가 나면서 6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9주가 남았습니다. 9주. 그럼 9주 동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을 제외한 9주입니다. 그럼 12월 달에 4주가 있습니다. 1월 달에 5주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5주 다음 날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끼면은 4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외하면 8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8주 안에 뭔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78회 정도를, 그러니까 11월 말에 78회를 하고요. 그다음 12월 첫째 주 80회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1, 2, 3, 4 해가지고 한 7주 정도, 이 7주 정도를 그 전에 말씀드렸던 225문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가 1권, 2권인데 그거를 총 4권으로 분철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80회까지 끝나게 되면 3권이 끝나기 때문에 책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책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권 쪽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7주 동안 하게 되면 한 30문제 정도씩만 하면은, 지금도 하루에 한 30문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 7에 20일이니까 요 정도 문제가 지금 딱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오늘 이제 카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주까지 80회만 보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앞에 이제 225문제는 다 카피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첫째 주 정도나 둘째 주 정도, 첫째 주 정도는 전체적인 오버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계속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는 다시 또 한번 반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시험 발표 부분에, 그러니까 합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105회 필기 시험이 내년 2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16일 해서 한 3주 전부터 2주 전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딱 8일입니다. 금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납니다, 거의. 얘는 금요일 날 시작해서 아마 목요일 날 끝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내용을 보시면.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지금까지 토요일 날 시험을 본 적이 없었는데 107회는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능장이나 기사도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저희도 좀 혼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거. 106회는 일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05, 106회는 일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107회가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미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언더리치하고 오버리치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이제 그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시험 일정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합격자 현황들, 지금까지 합격자 부분이 어떻게 배출이 됐는지, 발성배전 쪽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방향들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도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언더리치, 오버리치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됐는데, 먼저 다단자를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A라는 전원이 있고 여기 C라는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전류가 여기 뭐 X1 있고 뭐 임피던스가 X2가 있고 X3가 있다. 그러면 X1하고 X2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류가 I가 흘러갈 거고요. 여기 IB가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 IB에는 여기서 흘러가 들어간 전류가 합해지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류가 이쪽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여기는 10이라 그러면 여기 한 3 정도가 들어가다 그러면 13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R은 I분의 V에서 이 I가 커진 겁니다. 커지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진 겁니다, 지금. 이걸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A, B, C가 있는데 요 지점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 지점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요 지점에서 전류가 크지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왜? 이 임피던스 형태대로 요게 지금 임피던스가 똑같다 그러면 이 형태대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쭉 갈 거 아닙니까? 가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얘도 임피던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실제로 이 사고 지점을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 전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류가 늘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임피던스가 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면서요, 지금. 언더리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세팅은 내가 이 사고 난 지점에 대한 세팅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임피던스가 여기에 도달하니까 지금 여기보다 언더리치 하는 거죠. 밑에. 내가 세팅한 값보다 밑에 동작했으니까 얘가 동작이 될까요? 악셀, 그러니까 가속 카메라가 있는데 100이라는 가속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90이 왔습니다. 안 찍힐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팅한 값이 여기인데 거기까지 못 오고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분류 효과. 분류 효과라는 게 여기서 지금 전류가 들어오면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생기는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 언더리치가 나면 어떻게 된다? 부동작을 하게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재에는 5동작으로 있는 부동작, 동작을 안 한다 이거죠. 왜? 동작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 왔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근데 오버리치는 직류분에 의해 가지고 오버리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I가 여기도 커졌죠. I가 커지는데 그러면 얘가 작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내용이 요게 지금 저는 요거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부분만큼 이렇게 돼서 언더리치를 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오동작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직류분해에서 얘가 커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겠죠. 나간다. 그러면은 세팅되어 있는 값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는 동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동작에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내용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또 아니면 이따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은 어디네? 여기 있네. qnet.or.kr을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격검정 통계에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필기 응시, 필기 합격한 인원들을 사실 2002년도부터 2001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다 통계가 다 돼 있습니다. 옛날 게. 근데 그 자료가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 2009년도부터 최근 5년간만 자료를 표시하고 그 이전의 자료는 그냥 통계로 다 묶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필기 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한 700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표로 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한 5,700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47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8% 정도가 되겠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685명 봐가지고 6명을 합격했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몇 프로죠? 1%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726명 시험 봤는데 33명. 이건 몇 프로죠? 한 4%, 5% 됩니다. 4%. 4%가 넘어간다, 지금. 예. 697명의 20%니까 3%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16명, 35명, 20명, 30명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한 20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2013년에 6명 됐죠. 올해 몇 명 됐죠? 2014년에 5명 됐습니다. 시험 본 인원은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합격자가 20명씩이 나왔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필기 합격자 다 나가고 지금 필기 면접자가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이라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작아졌던 인원 이상으로 뭔가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10명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지만 다른 학원도 다 그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0명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되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통계들도 있었고, 다시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그 뭐 각종 뭐 기술사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놓은 자료입니다. 통계 쪽에서. 발성배전 쪽을 보니까 접수한 사람, 응시한 사람, 합격한 사람, 합격률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77년도부터까지 아까 접수가 아니라 아까는 응시자입니다. 접수해놓고 시험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자 대 합격률을 본 겁니다. 그래서 5,700명이 보아가지고 472명이 합격해서 8.3% 정도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겁니다. 전체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3.3%, 전체 인원이 6%, 전체 인원이 2.9%, 전체 인원이 4.9%, 전체 인원이 0.9% 정도가 지금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여자는 2011년도에 이제 한 명이 합격을 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실기 쪽이죠. 실기 쪽에 2009년도에 한 명이 면접을 봤는데 결국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던 분인데 남편이 건축전기 설비 기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래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워낙 그쪽 계통을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못 하셔가지고 떨어지셨더라고요. 지금도 공부는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고 나서 또 여기 보시면 요거는 2013년도에 요거는 이제 이 누구라고 이제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됐거든요. 작년에 여자분 여기도 지금 그분이 이때 합격을 하셨고,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그 발성배진 두 분인가? 요 전에 합격하셨던 분, 2009년도 전에 합격하셨던 분 한 분하고 두 분인가 세 분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만. 보시면은 지금 합격자가 좀 많이 줄었죠. 2014년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왜냐면 내년도에 올해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통 이게 발표되는 게 한 5월이나 6월 달쯤에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찾아낸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어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어디에 뭐 있고 해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하나 없어졌네. 자, 내년도 시험 105회 때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필기시험 접수를 하고요. 필기시험은 2월 1일 날 시험을 봅니다. 특이할 거는 107회 때 8월 1일 날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날짜가 있죠? 몇 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은 꼭 하나씩이 토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큐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큐넷에 2015년도 국가기술 자격시험 권고 어제 났죠? 이런 식으로 11월 말에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던 거고요. 지금 뭐 미용사 뭐 필기시험 이것도 막 데모하던데 보니까, 왜냐면 미용사 네일 아트 시험 보는데 20%가 네일 아트 시험이고 나머지는 엉뚱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막 데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건축전기 쪽에 발성배전 문제가 가 있고 발성배전 쪽에 어쩌다 건축전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생뚱맞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틀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좀 뭐 이슈를 제기하고 뭐 그렇게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 검증 부분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60%가 기존 문제에서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관연도 문제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쪽도 다 관연도 문제는 60% 이상의 다 관연도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연도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관연도 문제를 보고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요걸 보시면요.
분류효과, 다단자는 개통해서 분류효과 때문에 I는 작아지고, I가 작아졌네, 죄송합니다. 지금 요게 제가 I가 작아졌다. I가 작아지면 임피던스가 커지는데? 저거 거꾸로 말씀하시는 예? 잠깐만요. I가 작아져서 R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그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요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온다. 그래서 얘가 언더리치거든요. 그림이 그게 오버리치로 나온다. 이게 오버리치로 나온다고요? 어디서요? 분류효과로 해서 이게 지금 언더리치로 나오는데? 그렇게 그리면 분류효과거든요. 예, 분류효과. 그러니까 이게 분류효과 때문에 지금 언더리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겉보기 효과의 50% 부동작이라는 건 내가 여기 세팅되어 있는데 그 부분 거리상의 동작 범위의 사고시에는 요 임피던스가 요쪽으로 하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보시면은 요걸 보시면은 원래는 전류가 이만큼 흘러가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는 전류가 이만큼 흘러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거기에 IA하고 IB 전류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여기서 IA하고 요 IB가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요만큼의 전류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요 IA하고 IB의 X2만큼의 전류가 더 들어가서 요만큼이 임피던스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증가를 해서 동작 전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는 작아졌는데 전류가 작아진 대신에 임피던스가 커졌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분류효과로 해서 임피던스가 아니라 전류가 작아져서 요만큼으로 지금 임피던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건 임피던스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계정기의 정정치에 미치지 못해서 언더리치 한다는 게,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언더리치고요. 넘어가는 게 오버리치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 그게 지금 계정기 세팅치는 임피던스가 X1 플러스 X2인데, 실제 얘가 분류효과 때문에 이 기울기만큼의 임피던스가 더 커졌기 때문에, 세팅치보다 커지면 계정기는 부동작하거든요. 부동작이기 때문에 부동작하는 요런 자체를 갖다가 임피던스 커지는 걸 갖다가 언더리치라고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커졌기 때문에 부동작하는 거죠. 임피던스가 커져서 네, 동작 범위 밖으로 인식이 돼서 부동작을 한다. 예, 그거를 왜 그러냐면 그걸 언더리치 효과다 이거죠. 언더리치 때문에 그렇게. 근데 아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여기 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임피던스가 줄어들면서 분류효과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지점이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임피던스는 커지고 실제 임피던스는 커져버려요. 예, 실제 임피던스는 커져버리니까 그 전류가 커진 것 때문에 전류가 더 늘어나서 임피던스가 커졌네? 전류가 줄어들죠. 실제로 여기 들어온 부분만큼 전류가 증가돼서 계정기에 들어가는 이 전압은 일정하거든요. 일정한데 네. 얘가 임피던스가 커지다 보니까 반대로 이 동작 전류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정기 동작 전류가 적어지다는 말이 그런 표현. 임피던스는 커졌다. 네. 그거는 I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I는 왜 줄어드느냐? 요거만큼이 지금 분류효과 때문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I가 더 실제로 줄어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피던스는 실제로는 제가 사고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인식을 할 때는 분류효과 때문에 임피던스가 여기로 동작하는 게 이제 분류효과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임피던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져서 요거보다 더 커진 것처럼 느껴져서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작을 한다. 그리고 오버리치는 반대로 해가지고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전류가 커지니까 R 값이 작아져서 실제로 세팅한 값보다 앞으로 동작하니까 얘는 오동작을 하는 거고, 바깥의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오동작을 하는 거고, 얘는 언더리칠 때는 요 기준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세팅치 바깥이기 때문에 부동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오버리치는 이제 임피던스가 X1 플러스 X2에다가 추가되는 만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B전원이 없어지니까
추가된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사고 날 때는 X1, X2로 돼가지고 기존에 동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작하면 안 되는데 임피던스가 사고점을 작게 와가지고 얘가 동작해요. 그러면 그래서 오동작이라는 표현이 나서 그걸 갖다가 오버리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직류분에 대한 오버리치도 전류가 이제 커지면은, 전류가 커지면은 얘 값이 작아져서 오버리치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류분에 대한 오버리치도 오동작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좀 혼돈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부터 보시면은 개통 주파수가 저할 때 발전기 터빈 운전상의 문제점, 운전 방법. 이게 여기 보시면 개통 주파수가 저한다. 그거는 이제 AFC를 해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든가 뭐 조속기 제어라든가 아니면 자동 주파수라든가 경제 부하 부분을 통해서 발전기의 변동량을 조정을 할 텐데 그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터빈 쪽에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걸 운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조작용해가지고 AFC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간단하게 내놓고는 있는데 터빈 쪽에 어떤 뭐 축이 뭐 문제가 된다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중요 기능,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상태 추종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측정값의 종류를 열거해라.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이제 기계 발급 안정화해가지고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상태에서의 그 사고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어떤 값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예측 계산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력 조리에 관련된 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값이 변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전압이 변동되고 전류가 변동되고 전력이 변동되고 위상각이 틀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값들을 받아서 이제 동작을 시키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 쪽이 아닌 다른 내용 쪽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는 사고 쪽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도 어떻겠냐. 나중에 정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더리치하고 오버리치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ACSR의 전선 벌어짐 현상, 이 버드 케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지는 세 장을 얘기합니다. 세 장. 그러니까 버드 케이지 세 장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전선이 이게 돼 있으면은 전선이 있고 단선이 있고 여기 연선을 해가지고 소선을 이렇게 감아놓죠. S코임, Z코임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서 보시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있죠? 6개. 그래서 합이 7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S코임,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돼 있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돌려서 감겨져 있죠. 옆에서 보시면요. 단선이 이렇게 가 있는데 그 단선 부분을 이제 소선율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는데 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운데가 단선이 끊어지니까 얘가 끊어지면서 이 감겨져 있던 게 풀릴 거 아닙니까? 가운데 잡아져 있던 게 없어,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게 감겨져 있던 부분이 풀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버드 케이지를 보시면은 얘가 가운데는 이렇게 끊겨 있고요. 여기쯤에 이렇게 끊겨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감겨져 있던 게 여기서 부풀어 올라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다시 이제 줄어드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세 장처럼, 그 전에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세 장처럼 해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버드 케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발생을 하냐 이거죠. 그 대책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끊어진 거니까 이제 끊어지지 않게끔 인장 강도를 이제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대책은. 그리고 변압기와 발전기의 비율 차단 계정기. 비율 차단 계정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변압기 쪽에서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발전기 쪽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세팅값을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6번에 최근 소형 열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병합하고 복합발전하고 여러분들 많이 혼돈이 되십니다. 열병합 쪽에서는 그 열을 어떻게 쓰느냐, 전기하고 열을 같이 쓰는 겁니다. 열을 먼저 쓰느냐, 전기를 먼저 쓰고 남는 그걸 가지고 열을 쓰느냐, 그 차이죠. 그 주는 열입니다. 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탑 방식 있고 뭐 바타민 방식 있고 열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전기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열을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열을 쓰고 나서 남는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냐, 그 두 가지 방식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용도하고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원자력 발전의 이점, 원자력 연료 전환비. 원자력 연료 전환비라는 게 사실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나가는 건데, 원자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중성자 부분이 고속 중성자가 이제 저속 중성자에서 열 중성자로 바뀌면서 어떤 에너지원들이 지금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열이 발생을 하죠. 그 열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 플루토늄도 나오고 우라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연료가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특이하게 우라늄을 쪼개고 나면요, 얘네들 우라늄이 또 나옵니다. 플루토늄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넣었던 부분이 뭐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10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계속 그 에너지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뭐 98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만큼을 소비하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뽑아내가지고 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증식로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 증식로. 이건 뭐냐? 연료 전환비하고 관련된 건데,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넣었는데 그걸 고속 증식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얘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100이라든가 103처럼 증가가 됩니다. 오히려 에너지 보존 법칙의 반대로 얘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료 전환비는 보통은 뭐 고속 증식로가 아닌 이상에서는 뭐 96%라든가 95%라든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아니 60%라든가 80%라든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데, 뭐 고속 증식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증식이 되다 보니까 연료가 더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유황곡선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유량곡선, 유황곡선, 유황도 뭐 이런 내용들이 10점짜리를 해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도상에서 뭐 그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갈수량, 무슨 양 해가지고 비가 며칠 이상 오게 되면 갈수량이고, 비가 어느 때 이상에 오게 되면 뭐 풍수량이고, 어느 이상 되면 홍수량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정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발전공학의 책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것도 관연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유황곡선 직선이라고 보는데, 그때 발전소의 출력이라든가 이런 이용률 같은 거를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생략을 할 거고요. 송전선로용 애자가 구비해야 될 일반적인 요건. 애자의 구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이 키워드가 뭐였죠? 내코절기표. 내는 뭐였죠? 내구성이 클 거. 코는?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않을 거. 절연력이 커야죠. 기계적 강도가 있을 것. 표는? 충분한 이제 그 누설연료에 대한 표면 저항을 가질 거예요. 누설연료가 생긴다는 건 결국 지락이 생기는 거니까, 지락이 생기지 않게끔 애자가 충분하게 견뎌줘야 된다는 얘기죠.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자의 종류는 뭐가 있죠? 키워드? 핀현장지인의 핀애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키워드가 나와주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하는 거는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핀애자는 몇 볼트에서 언제까지 쓰고, 장간애자는 어디 있을까요? 지지애자는 어디 있을까요? 내무애자는 어디 있을까요? 거리를 길게 한 거. 내무애자는 뭡니까? 염분이라든가 어떤 안개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끔 충분한 절연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되죠. 활락이 뭔가요? 예, 흘러내린. 어떤 게 흘러내린다고요? 케이블 설치 시 활락이 발생하는. 이 활락 부분이라는 건 전력구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전력구가 가다가 밑으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꺾여지겠죠. 제가 갔던 전력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내려가고 직각으로 내려가거든요. 제가 당인리오 화력발전소에서 저쪽 마포 월드컵 경기장까지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당인리오 화력발전소 들어가니까 여기가 지하 2층인가 그런데 여기서 딱 내려가니까 지하 45m. 몇 층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하 45m, 50m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없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계단이 있습니다.
나왔더니 강변북로로 나오더라고요. 강변북로 옆에. 중간에 몇 개 터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나오니까 마포수산시장 옆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나왔거든요. 마포수산시장 바로 앞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옆으로 나온다. 그 또 나왔더니 월드컵 경기장 있죠. 월드컵 경기장하고 그 지하철역 사이에 그 위로 나오더라고요. 또. 그게 쭉 수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물 한 번 들어가면 난리 나겠어요. 맨홀 들고 물 그냥 펌프 장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안에. 배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물을 받아가지고 펌프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가 중간에 이제 인버터가 달려가지고 자연 환기도 되고 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환기도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끔 양쪽으로 이렇게 환기 부분도 여러 가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 3로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3로 스위치가 돼가지고 가다가 끄죠. 그러면 저 뒤에 꺼지고 앞에 켜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위에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그리고 밑에는 자전거 길처럼 돼 있고 그 중간에 맨홀이 있는 데 있죠. 맨홀 위로 올라가는 데 보시면은 거기에 항상 그 밑에 배수 펌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치면은 바깥으로 뽑아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 같은 경우는 그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천정 위에 이렇게 그 카버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더라도 폭우가, 왜냐면 구멍 자체가 작기 때문에 위에 그냥 한 사람이 열고 닫을 정도 그런 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시건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 바깥으로 나왔다 못 들어갑니다. 열쇠를. 예? 그 시건 장치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구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맨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맨홀 열 때 어떡합니까? 쉽게 못 엽니다. 바루가 두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가지고는 절대 못 엽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잡아주고 옆에서 쳐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일반 맨홀 들어가실 때도 항상 공기 부분을 산소가 몇 프로더라요? 15%인가? 몇 프로 이상 돼야지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력구 같은 경우는 계속 환기를 통해서 문제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스네이크 배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네이크 배설로 해가지고 돼 있고요. 이 피치가 154에 몇 미터, 345에 몇 미터, 6미터, 9미터 이런 식으로 피치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환락이 왜 발생하냐?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까 지하 한 3층에서 한 지하 한 10층이다. 지하 한 10층이 더 되겠죠. 45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층에 한 3m, 2m에서 3m거든요. 2.3, 4m가 한 개 층입니다, 보통. 좀 층고가 높으면 3m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한 지하 15층을 내려간 겁니다. 지하 15층을. 그러면은 여기서 지하 15층까지 케이블이 쭉 내려갔다. 그럼 무게만 해도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위에서 잡아주더라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그럼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러면은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묶어놔야죠. 예, 묶어놔야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묶느냐?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럼 스토퍼를 단다. 스토퍼가 아까처럼 미끄러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상단에다 고정을 하느냐? 중간에다 고정을 하느냐, 밑에다 고정을 하느냐, 아니면 스프링을 달아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맨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 맨홀이고, 핸드홀은 손만 들어가는 게 핸드홀이고요. 전력구 같은 경우는 사람도 들어가고, 전력구라는 거는 공동구의 역할로 해가지고, 케이블도 들어가 있는 전력구가 있고요. 그 다음 통신선도 들어가 있는 전력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이 들어가 있는 전력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구라고 안 하고, 다른 이제 공용구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용역을 하고, 전력구라는 건 전기 설비만 들어가 있는 게 전력구죠. 전력용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철심소음하고 건신소음. 철심소음하고 건신소음하고 뭐가 틀릴까요? 그거는 조임새가 잘 안 되는 소음. 그럼 건선소음은요? 건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생각하실 때 두 개를 생각하시면 자기 자신에 의한 거,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그럼 철심 같은 건 남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요? 그게 아니죠.
자기 자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라는 부분이 아까처럼 철심을 이렇게 그 성춘에서 붙여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든가 아니면 거기 자외 부분이 됐을 때 뭐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권선솜은 권선을 감안하는데 거기에서 부하가 연결돼서 당겨지는 그 부분에 따라서 부하 용량에 따라서 철심 쪽도 문제는 영향을 맡기겠지만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조파이에서 뭐 그 권선 쪽에 뭐 열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아니면 뭐 방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선솜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심 쪽에 대한 거하고 권선 쪽에 대한 것들을 자기 자신과 외부에서 오는 부분 이런 식으로 크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용 정렬용량 작용 정렬용량이 CN입니다. 그러면 여기 CN은 여기 있는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 뭐로 표시가 되죠? CN은 CN 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여기 뭐가 있다고요? 여기 CS가 있습니다. 여기 CS가 있습니다. 여기 CS가 있습니다. 여기 CM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CM이 있습니다. 여기 CM이 있습니다. 여기 CM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 그림에서 CN은 뭐였죠? 작용이 나올 때 아침에도 얘기했죠. 작용은 뭐라고요? 작용은 뭐하고 뭐의 합이라고요? 자기 플러스 상호라고요. 자기가 뭡니까? CS죠. 상호는? 그럼 CM이죠. 그럼 이게 맞나요? 3CM으로 가야죠. 이렇게. 왜? 이게 델타니까 지금 Y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델타가 Y로 바뀌어지면서 3배가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가 병렬로 연결돼서 CM 플러스 3CM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작용용량 측정 방법에서 얘가 측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하고 증가를 했더니 뭐 CA가 측정이 됐고 여기하고 여기를 증가했더니 CB가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작용용량은 얼마냐? 답이 얼마죠? 6분의 9 CA-12 이게 답입니다. 이 CA가 아까 뭐 한 선을 일가라고 대지간에 뭐 두 선을 일가란 거하고 한 선을 대지간에 접속한 거에 양단을 측정했을 때 CA가 나오고 세 선을 일가해가지고 했더니 뭐 12가 나오고 그걸 했더니 그러면은 요 CAS를 어떻게 구하냐 CM을 어떻게 구하냐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다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던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도 보시면은 2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0%가 돼 있고 30%가 돼 있죠. 임피던스가 분명히 틀리죠? 60%가 돼 있고. 근데 얘가 등가 전달 임피던스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왜? 여기 임피던스하고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도 임피던스가 있죠. 그럼 임피던스 여기서 사고 난 임피던스에서 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T형이 뭐로 바뀌어진다? 타형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요거가 Y가 뭐라고요? 델타로 된다는 얘기죠, 델타로. 델타로 되면서 여기에 전달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냐?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임피던스에 따라서. 그래서 Y에서 델타로 바꾸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발전소와 변전소의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뭘 고려해야 되죠? 키워드가 나오죠? 토채소 접점 인한봉. 토는 뭐였죠? 토양의 특성을 검토해야지요. 왜?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고유장이 틀려지니까. 대지의 고유장이 틀려지니까. 우리도 이게 결혼할 때 뭐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고 뭐 안 좋으면은 씨가 안 좋으니까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처럼 말고 땅이 좋은 데다 농사를 지어야지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지장이 잘 나오는데 갖다 해야 되니까 토양의 특성이 어떤지를 보고 접지장이 잘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도 옮겨서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럼 그 토양에서 얼마만큼의 접지장을 저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토양의 특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또 대지에 대한 온도라든가 습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 온도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토양 체는 뭐죠? 최대 지락률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채 소유접지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 지락전류가 나왔으니까 I는 R분의 V라면서요. 전압은 거기 딱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지락전류가 나오다 보니까 그 지락전류에 대해서, 근데 그 지락전류들이 보통 어떻게 된다? 154kV 같은 경우는 50카 정도 되는데, 50카의 분류효과가 한 60%가 오다 보니까 30카 정도를 보고, 30카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I는 R분의 V에서 V 값이 154니까, 그래서 뭐 저항을 한 2옴, 매돔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 접지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토양의 그 접지장을 보면은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뭘 해야 될까? 토치에서 접촉 전압을 계산하고 보폭 전압을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체가 접속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토치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다음에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격 출력 800하고 1200입니다. 그럼 2000이죠? 2000인데 그 중에 1500을 넣었는데 2.5% 3%니까 뭐 한 2대3? 그럼 얘가 2.5%니까 속도 조정률이 높으니까 얘는 뭐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1500을 보면은 한 600하고 900 이렇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200 빼면 되죠? 여기서 한 300 빼면 되죠? 한 600하고 900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500 되죠? 대략 한번 600하고 900이라고 한번 보시자 이거죠. 통밥을 잡고 나중에 계산할 때도 병렬 운전 조건이 어떻게 되죠?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크기 주파상,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이 뭐죠? 상회전입니다. 상차각이 아니라. 발전기 운전 영역 한계 설명.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위에 오버볼테이지, 밑에 이걸 오버 엑사이터, 그러니까 과열자, 저열자 이렇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P, 여기는 Q, 그럼 여기는 뭐였죠? 전기자, 여기는 계자, 그러면은 여기는 고정자. 그 고정자 담부에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계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전기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전기자, 계자, 고정자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이거는 지상운전, 이건 진상운전, 이거는 뭔가 과외자 운전, 이건 저해자 운전,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만 가지고 딱 하면 끝납니다. 발전기에. 여기에 UEL, OEL 해가지고 또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요. 발전기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뭡니까? 이 분담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1500에 맞는지. 그럼 P1 플러스 P2는 뭡니까? 1500이죠? 수급 조건에서. 목적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슬로프에 따라서 이걸 나눠주면 되죠. 5.5% 해가지고 나눠주면 몇 대 몇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전력주류 계산의 정의 뭐죠?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을 계산하는 것, 이게 전력주류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기법이 뭐가 있죠? 그건 실로이드죠. 네? 지금 말씀하는 LOLP, LOEP, 전력 빈도, 시간, 크기, 이건 실내도 부분이고요. 전력조류 계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기응, 니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실 이제 그 전력조류는 이제 교류로 계산한 방법, 직리조류 계산법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기응, 니은, 가우스 자대법, 니은, 뉴턴하스법, 디귿, 디카플드법, 기응, 니은, 디귿 이렇게 오시라고요. 가우스 자대법, 뉴턴하스법, 디카플드법, 패스트 디카플드법, 직류조류 계산법, 이런 식으로 가나다 이렇게 얼마든지 외우실 수 있다고요. 거기다 보면 선비, 선형방정식, 비선형방정식에 대해서 1개 미분방정식, 2개 미분방정식 해가지고 또 YB, Y부스, 또 Y용, Y역이라고 했나? Y용? 예? 역행렬에 의한 부분. 용역으로 해가지고 Y역으로 외우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딱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줄줄줄 나옵니다.
이 한 문제가 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공학에. 왜 우리 지금 챕터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배전공학 14개죠. 전력계통공학 10개죠. 그리고 발전이 21개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전 빼고. 그럼 24개 중에 지금 한 개 챕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3장 빼면 23개 챕터인데 23개 챕터는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전력조류 계산이 한 개 챕터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해석기법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발전기 운전 후에 발전기 단자의 3상 단락사고가 발생됩니다. 시간적 변화를 단위법으로 하는데 무부하 운전, 부부하 운전. 여기 보시면은 시간적인 변화입니다. 시간적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나 무부하일 때 그 운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등면제법으로 표기를 하셔. 과도한 정도가 뭘까요? 등면제법이 뭘까요? 8장에 딱 보시면 안정도에서 나왔죠? 그럼 등면제법은 뭐의 해석 방법? 이기계통 미만의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입니다. 그럼 이기계통 이상의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은 뭐로 해석한다고요? 단단법을 한다고요. 등면제법, 단단법이 뭡니까?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이라고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전력계통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치적 부법이나 뭐 루츠브리츠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정태 안정도의 해석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단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일러법도 있고 루츠브리츠법도 있고 고유가법도 있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다? 고유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다?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다? 스몰 신호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다? 미소 신호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가 있다? 자세히 보시면 다 틀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유사한 겁니다. 미소 신호 안정도가 정태 안정도입니다. 지금 정태 안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도 안정도는 아까처럼 등면제법이나 단단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정태 안정법이 아까 보셨던 미소 신호 안정도라고요. 그럼 거기서 수치적 부법이라든가 아까 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있죠. 루츠브리츠법도 있고 뭐 직리법으로도 계산하실 수도 있고 계략적으로 계산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 나와있던 고유가법도 있고요. 에이겐밸류 그런 것들을 내용을 써주시고 간단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남들하고 차별을 주기 위해서는. 과도 안정도를 등면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있죠. 이 그림 생각나시죠? A, B, C D 해가지고 두 개 계통에서 하나 없어지고 붙고 하면서 면적으로 해가지고 PA, PB, PC 해가지고 PA 그림은 이렇게, PB 그림은 이렇게, PC 그림은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을 빨리 쪼개주면은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지면서 요 지점 P0 부분에 이 지점 전에 끊어주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고 계속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 그 부분하고 매칭해가지고 뭔가 내용을 남겨줘야 되겠죠. 중거리 송전술래 특성 계산. T형이 있고 파형이 있습니다. 4단자 정수가 뭐죠? 4단자 정수가 뭘까요? 예. A, B, C, D. A는 뭐죠? 전압비. D는? 예? D. D요 전류. B는? C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면서 장거리 송전술래에서도 나오죠. 근데 이게 4단자 정수 A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압비는 2차가 개방된 상태이고 1차 전압비 단락인가 개방인가요? 개방. 예? 단락이 되면은 전류가 흐르죠. 예? 그러니까 전압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개방이 되면 전류는 안 흐르죠. 그러니까 전압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비를 할 때는 개방이고 전립비를 할 때는 단락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요것도 헷갈립니다. 나중에 전압 이득 이게 전압비가 아니라 전압 이득이라고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B라는 게 어차피 그 비율하니까 전압 이득이라는 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거든요. 감소 이득이냐 증가 이득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단자 정수에서 중거리 성전수 T형의 A는 뭐죠? T형의 A요? 예. 1 플러스 2분의
그럼 파형의 C는 뭘까요? C 어드미턴스. 아니, 파형의 C를 이제 표기를 하면은 ZY를 넣어가지고 표시를 하면 예? ZY분의 1이요? W분의 1 예? 2 플러스 2 플러스 2 왜 그렇게 나오죠? 어드미턴스면 무조건 Y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드미턴스 Y. 무조건 Y가 나와야지만 됩니다. Z든 Y든 어드미턴스 쪽에서는 Y가 나와야 되고 임피던스 부분 Z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1 플러스 4분의 ZY가 어디 붙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C형일 때 1 플러스 4분의 ZY는 어디에 붙고 파형일 때 1 플러스 4분의 ZY는 어디에 붙느냐 그러면은 A하고 D는 같다 그랬죠? A는 뭐라고요? 1 플러스 2분의 ZY 아닙니까? AD-BC는 1이고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그 내용을 여기다 써가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이 전압비가 나올 거고 여기서 계산하면 전류비가 나올 거고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상전류하고 전류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보시면은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하나만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어렵게 이 나중에 가서 78회째 합격자를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나 나왔나. 문제가 이제 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합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문제들도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교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봤을 때는 선택하는데 그렇게 네 문제를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1교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10문제를 선택하기에는 내공이 좀 있어야지만 10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얘기죠. 3교시로 가서 보시면은 이중모선 방식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중모선 모선의 정의가 뭐라고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예,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그럼 이 모선의 종류 단모선, 본모선, 그리고 이중모선. 당모선, 본모선, 환상모선, 복모선에선 이중모선, 그 다음에 1과 2분의 12모선, 2부 스타일모선, 4부 스타일모선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중모선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럼 뭡니까? 복모선에 대한 종류를 열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중모선이 있고 1과 2분의 12모선이 있고 2부 스타일모선이 있고 4부 스타일모선이 있을 텐데 그거의 장단점을 설명하라 이 얘기죠. 3단 동기발전기의 구조와 동기원리, 동작원리. 동작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플리맹의 오른손 법칙이 동작원리입니다. 왼전 오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왜 회전기장을 채색했냐? 동기발전기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고, 뭐 정류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왜 회전기장을 채색을 했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저압전류의 지락구에서 보호접지장의 산출 방법, 접촉 상태에 대해 따른 보호접지 종류와 저항값에 대해서 기술하죠. 이게 저압이다 보니까 일반 그 고압하고는 기준들이 좀 틀려집니다. 접지장 같은 경우 고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고압의 접지장 1종 10옴, 2종 150 나누기 또 3번 100옴, 특삼정 15옴 이렇게 나눠지면서 IT, TT, TN-2- 뭐 TN-C-S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 부분은 다 개통접지에서 고압 쪽이고 저압 쪽에서 접지 부분은 뭐라고요? 접지를 대지전압 뭐 30V 이상에서는 접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지장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접지장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접지장을 측정을 할까요? 거래도 붙고. 예. 머파로도. 머퍼를 하다가 이게 접지장 측정 방법인가요? 케이블에서 사고점 측정 방법이 머퍼라다 아닌가요? 사고점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는 거, 이건 뭔가 저항을 측정하는 거니까
저압을 측정하면 절연저항법을 이용한다든가 메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때리죠? 500V 메가, 1000V 메가, 2000V 메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원어의 사전급법 이런 게 나와야죠. 접지장 측정 방법은. 그래서 뭐 저번에 얘기했죠. 61.8%의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EPC를 해가지고 딱 E에서 C 집어넣고 P를 이렇게 조정해서 찍다 보니까 61.8%에서 나온다면서요. 이건 원어의 사전급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죠. 절연저항법이라든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머퍼라다가 왜 나옵니까? 머퍼라다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키워드가 나오더라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키워드, 여기는 어떤 키워드,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접촉 상태, 아까처럼 뭐 인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수전단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자고 한다. 수전단 전압 계산식을 유도하고 전압 안정도를 설명하시오. 이게 전압 안정도에 대한 내용들인데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EZ, EDZ가 있다 보니까 처음 보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전압 안정도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QV 컨트롤을. 그 QV 컨트롤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거죠. 지금 봐도 어렵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모범 답안을 좀 숙지를 해놓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계수를 정의하고 분산 손실 계수를 정의하고 부하율과 손실 계수의 관계를 비교 설명한 후 부하가 성전단에서 말단부로 갈수록 일정한 비하율로 증가하는 부하 분포로 가는 배전설 내 분산 계수를 구하시오. 분산 계수 이거 얼마죠? 이게 2분의 1이 나온다고요? 예? 1보다 3분의 4분의 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부하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말단 부하일수록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부분. 말단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말단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류고 요게 부하에 흐르는 전력량이라는 얘기예요. 부하 측으로. 자, 그러면은 이때 부하율은 얼마? 예? 부하율은 계산해봐야지 알죠. 이게 얼마인지 어떡합니까?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아침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예? 아침에 뭐라고요? 수, 등, 하. 수가 뭐라고요? 최설, 각각체, 합체. 얘는 뭐라고요? 평체. 그럼 부하율은 뭐라고요? 평균 전력대 최대 전력입니다. 분산 부하율은? 분산 부하율의 정의는? 부하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 있는 거라고요. 손실계수의 정의는? 어느 기간 중에? 최대 전류에 대한 평균 전류. 최대 전류에 대한 평균 전류에 뭐?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손실계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부하율에서는 그냥 I만 나오는데요. 손실계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곱이 들어간다. 제곱이. 근데 손실계수가 보시면 어느 기간 중에 위고 밑에는 같은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어느 기간 중에 전류 제곱의 평균, 이거 최대 전류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밑에는. 그래서 IM 자승 T분의 1에 시그마 0에서 T까지 I 자승 RT에 I 자승 RT 뭐 DT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라고요. 손실계수는 H는 스몰 H가 있고 라지 H가 있습니다. 라지 H는 뭐라고요? 라지 H가 손실계수고요. 스몰 H가 분산 손실계수였나요? 예, 그러면 분산 계수, 분산 손실 계수를 의미하는데 얼마일까요? 0.1에서 0.5. 예? 0.1에서 0.5. 15분의 8이죠? 왜?
15분의 3, 15분의 5, 15분의 8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가 있으니까 15분의 8이죠. 이 다음에가 뭐라고요? 60분의 23. 그 부분이 있다고요. 2분의 1, 3분의 1, 뭐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요. 막 자꾸. 아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플루토늄의 원소 기호가 몇 번이죠? U의 238은 뭘까요? 그럼 235는 뭘까요? 239는 뭘까요? 238이 뭐죠? 238 우라늄. 우라늄인데 무슨 우라늄? 우라늄. 그럼 235는 뭔가요? 235. U의 235가 천연 유라늄이고요. 그걸 농축을 하게 되면 U의 238이 왜? 235는 숫자가 235 아닙니까? 작죠? 238은 3개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뭔가 더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가 농축 우라늄입니다. 238하고 239하고 뭐가 차이가 났습니까? 숫자 하나가 늘어났죠? 그럼 그게 뭡니까? 239가. 그게 플루토늄입니다, 지금.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235, 238, 239가 있는데, 자연 우라늄 235가 모이게 되면 238이 되고, 거기서 또 모이게 되면 239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자유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 천연 우라늄을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고, 농축 우라늄을 갖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BWR이 뭐라고요? 경수로. 보일드 워터 리액터. 그러면 H를 시작하는 거. HB. 중수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중수를 가지고 헤비비티, 워터 리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해결 주기. 235가 와서 238로 바뀌어가지고 238이 239로 변형이 되고, 그 238이 변형이 되면서, 일부, 다시 재처리 돼서 다시 또 쓰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까지 다 뽑아 먹겠다는 얘기죠. 해결 주기가 뭐가 있을까요? 해결료 주기. 그럼 사람은 어떻게 죽죠? 처음에 어떻게 태어나서? 스핑크스가 옛날에 문제를 냈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4발이었다가 그 다음 2발이었다가 나중에 3발로 되는 짐승은 뭐냐? 그게 뭐죠? 그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땐 기어다니고 어른일 땐 서서 다니고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3발로 다닌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주기 위해서는 선행, 후행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선행하는 거는 변환하기 전에 뭔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재처리가 끝나고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시 또 가공을 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일부는 자연계로 돌려보내고, 일부는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모색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다단자 숨도술에 적용되는 거리계정기 아래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거리계정기는 워낙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크 저항에 의한 영향,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법이 아니라 조계정 쪽에서 별도로 국가로부터 통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연료비 한사와 출력 제약 조건을 갖는 3개 발전기 900MW입니다. 자, 각 발전기의 최적 발전 배정과 총 발전 연료비를 구하시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수목평, 청, 연.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고요? 각 연료하고 각 수은 자, 연료비 함수가 있는데, 자, 수급 조건이 뭐였죠?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900입니다, 그냥. 여기 송전순실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송전순실 무시하였을 경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급 조건은 끝났습니다. 목적 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 암산 다 가능합니다. 목적함수가 어떻게 되죠? 목적함수는 연료비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dp 나누기 d세타. 그럼 어떻게 됩니까? 5.3 플러스 저 F1 같은 경우는 dp1분의 df1입니다. 그러면 400은 날아가는 거고 미분을 했으니까 5.3 p1에서 5.3만 구해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0.004 p1 2 부분은 다음에 나가서 p2 부분을 곱한 0.008 p2가 그 영부인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출력 제약 조건 여기 나와있죠. P1, P2, P3 900 부분인데 900 부분을 쪼개서 하더라도 이거는 초과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넣어주면 되고 수급 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평가함수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나중에 총 연료비 최소 조건에 넣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걸 다 더했을 때 750이 200이니까 900이 넘어가잖아요. 900이 넘어가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저 간격을 조정하고 그거를 이제 세일즈 오더에다 잘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전력계통의 일선지락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한 전자유도장이 발생한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전자유도장이 또 나올 거라고. 크라운제가에서 나온 거 부분, 뭐 해태제가에서 나오는 뭐 빼빼로드에서 나오는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그 발생 원리가 나오는지 그런 거 하나씩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떤 발생 원리라고요? 전자유도장인데 이걸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삼성중공업에서 F1 택시를 타고 가면서 예약해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이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가서 바쁘게 안 움직이셔도 되니까 수리공사로 내가 담당해야 되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또 각각 좀 본인이 계속 나가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그런 백업 요소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자세를 바꿔가지고 계속 내용들 써주셔야죠. 차폐효과, 유도장의 응감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소용량 계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미루는 건데, 지금 Z100은 100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하단에서는 내용들을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있을 때, 여기서 있을 때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틀려지니까요. 단거리 송전술래 송수난의 전압강화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사용해서 유도했고, 저 앞에서 유도했다는 얘기죠. 그 앞으로 유도한 걸 가져다가 이제 팔 텐데, 송전단 전압하고 그 부하의 역류를 이용해서 수전단 전압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구상의 에너지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있는 대로 설계하세요. 지금 11개까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1교시부터 해가지고 내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